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연구원장 김성혁입니다. 화면 공유를 먼저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경제정책 큰 방향을 보고요. 이게 한국 경제에 주는 영향, 그리고 세 번째 한국 경제의 대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을 요약하면 그 이번 대선 슬로건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경제정책은 철저히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과거 미국이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이제 세계 경찰의 역할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무리다. 따라서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무리한 역할에서는 좀 후퇴하고 그 대신 이제 경제를 중심으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하는 이런 실리주의 정책이 트럼프 정책입니다. 트럼프는 강력한 전국 장악력을 지금 가졌습니다. 어, 대선에서 이기고요. 행정 부분에 이제 충성파들을 다 이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입, 입법권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승리해서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고요. 또 사법부가 트럼프 집권 기간의 절반 정도가 교체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보수적인데 그보다 더 이제 유리한 지형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행정, 입법, 사법 상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어, 시작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장관들을 지명했는데 상무장관으로 러트릭을 이제 정했고요. 재무장관은 스콧 베센트를 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 경제 수장인데 트럼프의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철저하게 이행할 사람들입니다. 둘 다 억만장자고 CEO 출신입니다. 증권사, 금융 뭐 이쪽 이제 CEO 출신이고 이번 선거에서도 그 정치 자금을 많이 댔습니다. 그런 이제 공로로 장관으로 발탁됐죠. 이 사람들의 입장은 러트닉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 강경파고요. 그 스콧은 고관세 정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을 미국에 유치해서 제조업을 부흥시켜야 되는데 에, 바이든은 너무 이제 유연하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유출했다. 그거는 미국에 돈이 나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관세를 많이 물려서 수출을 못하게 압박하면은 어쩔 수 없이 미국 편집 공장을 지어서 팔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해서 이제 비관세 보조금을 반대하는 강경파들입니다. 철저히 보호무역자들이 경제 수장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핵심 공약은 일자리 정책이었는데요. 1,300만 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를 그 대, 대통령 취임하면 바로 추방시키겠다. 그래서 미국 국민 일자리를 안정화시키겠다. 이게 이제 공약입니다.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서 생산해라. 철저히 이제 근린 궁핍화 정책으로 타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을 쓰고 있고요. 예전에 뭐 바, 바이든도 이런 정책을 썼지만 트럼프하고 차이는 트럼프는 이걸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더 이제 에, 이 증폭해서 진행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를 다시 도입하고 발전소, 송유관, 항만, 정유시설 등을 많이 지어가지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공약입니다. 재정은 대규모 감세입니다. 현재도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나 되는데 더 이제 감세를 하면은 세수가 부족하게 되고 재정이 부족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메꾸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국제 금리가 이제 인상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달러, 한국으로 볼 때는 고환율, 이런 지형이 형성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머스크를 또 장관으로 지명했는데, 머스크 입장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2조 달러 정도를 줄이겠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연방 예산이 한 6조 7천억 달러 되는데 이 중에서 2조 달러를 줄인다는 건 사회복지나 이 약자에게 가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공무원 줄이고 뭐 구조조정하고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통상 정책이 트럼프에서는 중요한데요. 어, 중국이나 이 경쟁국의 고율 관세를 물리는 것은 당연하고, 동맹국에 대해서도, 즉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보편 관세를 물리겠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한다. 고율 관세를 이런 이제 보편 관세, 고율 관세를 물리면 미국에 좋은 건 뭐냐? 타국 기업들이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수출을 뭐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줄일 수밖에 없겠죠. 관세가 높아지면 이제 그 금액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회사나 국민들이 수입 상품을 사는 게 한계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타국 기업들은 관세를 피해서 미국 현지 생산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자리와 세수가 증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를 회복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 입장입니다. 이 관세 문제는 우방국에도 철저하게 적용한다. 예외가 없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EU나 예외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무한 관세 전쟁, 무한 무역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WTO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WTO는 벌써 트럼프 일기 때도 탈퇴하려고 했습니다. WTO는 이제 자유무역 기구잖아요. 자유무역 다자간 기구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 불리하다. 미국은 지금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이 필요하다.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이런 이제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간 자유무역은 가급적이면 뭐 해체하고 양자간 협약, 그리고 이제 보호무역으로 간다. 이래서 이제 탈국제주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거고, 이게 이제 공급망을 더 제약하고, 그러면 이제 관세를 물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수가 있다. 로 예측하고 있고, IMF는 그 결과로 세계 GDP가 연 0.8% 정도 감소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측됩니다. 그, 특히 이제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 부흥시키는 방법은 기업에 많은 혜택을 줘서 미국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 첫 번째 혜택이 법인세이긴 합니다. 법인세를 트럼프 일기 때도 많이 낮췄는데 이기 때는 더 낮추겠다 해서 이제 공장이 돌아오고, 그러면 일자리가 생겨서 미국에 좋은 거 아니냐. 특히 미국에서 쓰는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만들겠다. 이걸 관세로 강제한다. 수입으로 들어온 거에 관세를 많이 물리면 아무래도 이제 못 들어오거나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보조금을 주고 낮은 에너지 비용을 보장하겠다. 화석연료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그 셀가스건 뭐 석유건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려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에는 저렴한 에너지를 보장하겠다. 그리고 규제를 폐지하겠다. 머스크를 지금 정부
효율위원회 의장으로 앉혀가지고요. 그 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접근권을 준다. 이렇게 이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미국 생산이 늘어갈 거다. 라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이 추진했던 친환경 규제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뭐 전기차나 반도체 지원법 등 이 타국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줬는데 이런 걸 이제 축소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게 앞으로 폐지되거나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경제정책의 요약이고요. 하나하나 다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경제산업정책의 핵심인 통상정책, 대중정책을 보겠습니다. 자,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예, 잘 들립니다. 예. 뭐, 중간에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통상정책은 주로 이제 관세정책인데요. 먼저 보편관세. 보편관세를 보면은 모든 나라에 10%에서 20% 관세를 물리겠다. 처음에는 이제 10% 물리고 더 인상해가지고 20%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가 평균 2.4% 정도 됩니다. 2.4% 정도 됐는데 10%만 인상한다고 해도 12.4%가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이 관세를 안 내는 기업들한테 미국에서 도둑질한 거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한 국가에 세금을 물려서 이 미국의 국익을 지키겠다는 이제 태도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관세를 물리겠냐?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슈퍼 301조, 뭐 반덤핑법 등등은 이제 개전처럼 쓰겠고요. 트럼프 시기에 특별하게 좀 쓸 법은 국제 긴급 경제권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IEPA인데요. 요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폭넓게 발동할 수 있는 법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멕시코 뭐 국경에서 뭐 불법 이민자들 그리고 이제 멕시코산 품목이 너무 이제 싸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이 법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법을 써가지고 멕시코산 품목에 5%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행법이죠. 현행법인데 이제 이걸 이제 쓰는 게 사실 좀 이제 무리하긴 한데 이걸 무리하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런 관세 정책이 과연 미국의 국익을 지속적으로 가져다 줄지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특징이 이 달러 패권을 통해서 계속 이제 국채를 발행하고 이 국채를 이제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본 나라들이 국채를 다시 매입해 줘가지고 달러가 세계적으로 순환되고 그래서 이제 이 통화에 있어서 달러 헤게모니를 작동시키는 게 미국의 이제 경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다른 국가들이 이제 무역 흑자를 보지 못하고 관세로 이제 이 무역이 줄어들면은 과연 이제 미국 국채를 사줄 나라가 얼마나 있겠냐 하면 기본적으로 달러 헤게모니 이 세계 통화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장기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에서 미국의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하겠는가 이런 이제 검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관세를 물리는 방법은 이
국제 긴급 경제법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무리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호무역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이 상호무역법은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에 상응하는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공정한 교역 환경을 개선하는 법이고요. 이건 이제 동맹국 이건 경쟁국이건 관계없이 무역 수지 흑자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이제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법은 새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 일기 때 이 법을 제정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해가지고 실패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원 하원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죠. 다음으로 이제 대중국 관세인데 중국은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나라고 도둑질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60%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국에 관세를 많이 물려서 중국이 이제 미국으로 수출 못하면 한국한테는 기회다. 이래서 이제 한국이 그 틈새를 공략해서 경제를 성장하자. 이렇게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영역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통해서 지금 미국으로 수출되는 하니까 이 간접 수출되는 중간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래서 오히려 그 중간재가 줄어드는 타격을 받는 게 그 틈새를 공략하는 것보다 더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미국에 완성품 수출하는 이런 이제 그 가공무역 형태, 한국은 또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고 이런 게 이제 한국 수출 구조의 기본이기 때문에 중간재가 줄어들면 오히려 이제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디스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런 이제 고율 관세는 미국의 저소득자 구매력을 약화시킨다. 소비를 떨어뜨릴 것이다. 중국의 값싸고 상대적으로 이제 질이 괜찮은 제품들이 관세 때문에 못 들어가면 이 저소득자들이 소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67만 개 줄어들고 GDP는 0.6% 감소하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0.7% 높아져서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이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이제 성공할 수 있겠냐도 지금은 좀 더 이제 점검들이 필요하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보와 경제 복원을 위해 중국 의존을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디커플링, 즉 중국과의 관계를 축소하고 단절시키겠다는 게 입장이고 중국의 보장한 최혜국 대회를 철폐하고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 지금은 주로 이제 제조품 중심인데 앞으로는 금융과 뭐 지적재산권, 인력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 그래서 해외 직접 제품 규칙을 더 이제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나 기술이 사용됐으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수출 시에는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제 법을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화웨이가 이제 이런 그 제재를 받았고요. 이 제재를 중국 국영기업 모두에 확산시키겠다.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압박하겠다는 것이고 또 이제 최소 허용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반도체 등 첨단 장비에 대해서는 역외산 제품이라도 미국산 부품이 부가가치 기준의 0% 이상이면
수출 허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 중국을 통제하고 제재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산업정책을 보겠습니다. 산업정책은 바이든 때 그 추진했던 전기차 보호, 친환경 정책,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부분에도 화석연료를 이제 금지하는 이런 정책들을 다 폐지하고 원상복귀시키겠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자동차 연비 규제에 내연기관차 같은 걸 이제 못 다니게 이건 이제 주마다 틀린데요. 이 보통 35년에서 40년까지만 내연기관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년까지 전기차가 자동차 판매량의 67%를 차지하도록 규제를 해놨습니다. 이런 걸 이제 폐지하겠다는 게 트럼프 입장이고, 내연기관차를 계속 생산할 수 있게 하겠다.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겠다. 왜? 기후위기는 사기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 기후위기 정책들을 미국은 따라가지 않겠다. 미국 국익 중심으로 생산도 하고 뭐 고용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후위기 정책, 화석연료 폐기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 이게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보조금도 제한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북미상,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그 나프타 지역에서 생산해야 되는 의무 규정을 강화하겠다. 핵심 광물이나 부품 등이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데 보통 중국산입니다. 히토리도 있고 뭐한데 이런 중국산이 들어가는 걸 금지하고 더 철저히 제한하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입장입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채굴을 강화해서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 등 모든 에너지 생산을 확대한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다운시키겠다. 다운시키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생산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으로 더 투자하게 된다. 그리고 생산비가 줄어들면 결국은 인플레이션도 낮춰진다.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는 게 이제 트럼프 입장이고, 뭐 그런 기조 속에서 바이든의 그린 뉴딜, 녹색 성장 정책을 폐지하고 화석연료를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누가 주도하느냐? 민간 기업 주도로 채굴하게 하겠다. 뭐 민영화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고, 파리 기후협정을 바이든 때 다시 이제 복원시켰는데 이걸 재탈퇴한다는 게 트럼프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업에는 이제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그, 인공지능, 로보틱스, 디지털 공간을 활용하는 거, 암호화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완화시키겠다. 여기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이것들을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를 선두에 세워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의학 부분에도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이제 지출을 줄이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제약사 약가를 이 미국의 이 최저 기준 수준으로 팔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민간 제약사 경쟁 촉진으로 약가를 인하시키겠다. 또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 공공기관의 약이나 제약 장비 사용은 미국산을 촉구한다는 것이고, 오바마 케어를 축소하고 폐지하겠다. 그리고 개인 의료보험 선택 권한을 강화한다. 역시 이제 민영화, 민간 경쟁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 생산 중심으로 바이오 의학 산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재정 정책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 법인세 35% 했던 걸 21%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2기 때 이걸 다시 15%로 다운시키겠다는 게 트럼프 입장입니다. 소득세도 지금은 이제 7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별로 10%에서 37%까지 부자들은 이제 37%까지 내는 거죠. 이것을 2개 구간으로 줄인다. 그래서 15%와 30%로 단순화시켜 가지고 부자들이 더 내야 되는 이 누진세 구간을 사실상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적게 내는 10% 구간도 없애버리고 15%부터 내고, 이래서 가난한 사람은 더 내게 되고 부자들은 덜 내게 되는, 결과적으로 이 감세 결과를 가져오는 소득세 인하 정책을 쓰겠다는 거고, 또 이제 초과 근무, 팁에 대해서 면세를 주고 주세와 지방세 상한을 폐지하고, 뭐 이런 이제 종합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데, 결론은 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2024년 회계연도로 이제 봤을 때, 회계연도가 이제 1월에서 12월이 아니라 3월에서 뭐 2월까지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우리하고 다른데요. 연방 재정 적자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가 예상됩니다. 재정 적자이지만은 공공의료, 은퇴 프로그램 등 사회보장 지출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이 부자 감세로 이렇게 이제 세수를 줄여버리면 이 재정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이 부족한 돈을 어디서 메울래? 트럼프 경제수장들의 입장은 다른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메우겠다. 그게 관세입니다. 관세를 인상시켜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이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걸로는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 긴축을 쓰겠다 해서 한 2조 달러를 줄이겠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제 줄이는데, 이거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는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이나 이런 이제 공공 부분 인력을 줄이고 사회 보장을 줄이고 주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사실 관세 수입으로 세수 부족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일정하게는 뭐 막아질 텐데, 이 지금 재정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관세를 얼마나 거둘지는 뭐 모르겠지만, 1년에 뭐 엄청나게 걷기는 힘들고 법도 바꿔야 되고 또 다른 나라들의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대로 될지는 모르고 단계적으로 시간이 걸리면서 이제 추진이 될 건데, 이 관세 수입만으로는 재정 적자를 막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러면 이제 재정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지금도 뭐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이 발행해야 되고요. 현재 연방정부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입니다. 35조 달러에서 1년 이자만 1조 달러가 넘습니다. 1조 달러가 얼마 정도 되냐? 국방비가 미국이 세계 뭐 10개 나라 하니까 미국 밑에 있는 10개 나라 합친 것보다 더 많은데, 이 국방비가 그래봐야 8천억 달러밖에 안 냅니다. 근데 이자만 1조 달러가 넘어요. 그래서 국방비를 지금 추월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면 이자가 뭐 해를 수 없도록 되겠죠. 이걸 이제 버틸 수 있는지. 향후 10년간 적자가 7조 5천억 달러 추가될 거다. 그래서 지금 35조 달러 부채에서 7조가 추가되면 43조 달러? 그러면 이자도 또 엄청나게 늘 거고, 이런 이제 구조를 버틸 수 있겠냐. 그리고 이제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상승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이제 국채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이제 깨져나고 비슷하든지 뭐 떨어지든지 하게 되면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금리는 상승합니다. 이제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결국 강달러가 되고 강달러가 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원화 약세, 고환율이 지금도 1,400원인데 뭐 1,500원이나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고 한국으로 볼 때는 어,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민 정책, 외교 안보 정책을 보겠습니다.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다는 게 트럼프 정책입니다. 뭐 일기 때도 이렇게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세게 하겠다. 그래서 주로 이제 멕시코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남부 국경을 폐쇄하고 구금 시설을 건설한다. 구금 시설을 건설한다. 이게 이제 세잖아요. 보- 보통 이제 멕시코에서 넘어오면 가족이 동반해서 넘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성인도 있지만 어린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인은 미국법에 의해서 잡아놓을 수가 있는데 10살이나 뭐 이런 어린애들은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미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선가 보호단체로 가든지 뭐 미국에 이제 있게 될 건데 법을 바꿔가지고 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구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불법 이민자 수가 2022년에 1,100만이었는데 2024년에 지금 1,300만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300만 명을 임기 시작하면 바로 처방하겠다. 이게 이제 그 선거 때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민자를 처방하는 게 미국 경제에 꼭 좋을 거냐. 뭐 일자리 차원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 선거할 때 그 유색인종들이 예전보다는 트럼프를 많이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제 미국인이 돼서 자기들은 그나마 이제 안 좋은 일자리라도 갖고 있는데 이민자들이 또 늘어가면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이제 경쟁이 돼가지고 더 약화되기 때문에 유색 인종들이 트럼프를 많이 찍었습니다. 이민자가 감소하면은 소비 지출이 약화됩니다. 이 이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얘들도 소비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인원이 줄어들면 소비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노동력이 감소됩니다. 미국에 지금 뭐 3대 업종 서비스직 같은 경우에 이제 에, 사람이 없잖아요. 인력이 없어서 이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임금 상승 압박이 생깁니다. 사람이 적기 때문에 임금을 더 주고라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서비스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감소되고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민자를 쫓아내는 게 미국에 꼭 좋은 일이냐는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다음으로 이제 외교 안보 정책에서는 그 세계 경찰의 역할을 계속할 수 없다. 천문학적인 군비가 들어가고 뭐 이 그 미군이라든지 군사 기지를 운영하려면 이게 이제 그 재정 적자와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이 비용을 이제 해당 국가가 내도록 하고 말 안 들으면 철수한다. 우리가 꼭 뭐 손해 보면서 이걸 할 필요는 없다. 있는 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해라. 한국은 돈 많은 국가인데 현금 인출기다. 라고 트럼프가 직접 발언을 했고요. 주둔비를 자기가 했으면 100억 달러를 물렸겠다. 근데 요번에 이제 1조 5천억 달러로 타결했잖아요. 8.43% 인상. 자기가 했으면 13조 원을 물린다.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를 더 물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압박하고 있고, 뭐, 무기 구입 같은 것도 강조하겠고, 그리고 이제 한국만이 아니라 나토라든지 해주던 미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트럼프 경제 정책의 영역별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세 인상으로 자동차 등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현지 생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국내 고용이 줄어들고 울산의 현대자동차가 수출을 이제 줄이게 되면은 고용이 줄겠죠. 그리고 이제 세수가 감소하고요. 기업들의 수익도 줄어들어서 세수가 감소하고 결국 국내 총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약속했던 이 인플레이션 방지법 등에 대한 이제 보조금을 축소하게 되면 기업들이 그만큼 타격을 받고 현지 기업들이 영업 적자를 낼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중국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재를 강화하면 아직도 이제 중국은 한국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미국과 이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그 1년 통계로 볼 때는 이제 1위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 미국이 관세를 인상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되면 다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강달러가 되면은 한국으로 볼 때는 지금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이런 정책을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이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세부적인 것은 시간이 많이 가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데요.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으로 갑니다. 본토로 가는 게 41%고 홍콩으로 가는 게 20%입니다. 홍콩으로 가는 것도 대부분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0% 정도가 중국으로 가는데 이 중국 시장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성과 SK가 타격을 받고요. 반도체 생산 자체가 타격을 받으면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전략 산업인데 한국 수출 전반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공장에서 근데 미국이 이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닥다리만 생산해야 돼요. 구닥다리만 생산하면 이게 안 팔리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반도체 산업이 안 그래도 지금 밀리고 있는데 더 이제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생산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이 IRA하고 칩스법 보조금을 축소하겠다 라고 발표해가지고 바이든이 압박을 해서 2023년에 한국 전체 투자의 43%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삼성 반도체 공장, SK 반도체 공장, 그리고 뭐 배터리 공장, 전기자동차 공장을 엄청나게 세워놨는데 이 보조금을 줄이면 현재 상태에서는 영업 적자가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수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주냐 했을 때 미국 무역 수지가 최근에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물리면은 철강 산업이 5점 만점에서 4.1 정도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3.9, 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전부 다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멕시코에 25%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멕시코의 현지 공장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 같은 데서는
1년에 25만 대를 생산해서 15만 대를 미국에 판매합니다. 여기서 관세를 25% 물리면은 팔아봤자 적자가 나요. 공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고 철수해야 돼요. 기아 자동차만 간 게 아니라 기아 부품사 뭐 만도라든지 이런 데도 동반 진출해 있습니다. 25% 물리면 살아남을 기업이 별로 없어요. 한라공조, 만도 뭐 이런 데 현대모비스가 있고 뭐 포스코, 삼성전자, LG 다 멕시코 공장에 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은 이제 나프타로 관세를 안 물렸는데 이걸 이제 수정한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는 얘기했고요. 그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출 주도 정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를 물리면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수출이 좀 살아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얘기하는 수준으로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그 2022년 수준을 지금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수출이 많이 살아났는데 2022년 대비해서는 예를 들면 1월 달에 올해 547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2022년 555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2월 달도 마찬가지고 이 7월까지 202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1년 전체로 보면 아직도 2022년에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회복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이 많이 줄어서 흑자가 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 수입은 줄고 수출은 예전보다 충분하게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무역수지 흑자는 불황령 흑자입니다. 정상적인 흑자가 아니라 불황령 흑자예요. 이런 상태에서 관세를 많이 물리게 되면 수출이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출 주도 성장만으로서는 한국이 이제 더 살아가기가 어렵고요. 도표를 봐도 예전에는 수출 증가율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11% 돼가지고 경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경제 성장은 6.4%죠. 2009년에서 2018년까지도 수출 증가율이 4.4%로 경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2019년에서 2023년 보면 수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더 낮습니다. 이미 이렇게 이제 수출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상태인데 여기다 이제 관세까지 높아지면은 예전과 같은 이제 정상적인 성장은 수출 주도 성장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쭉 이렇게 하강하고 있잖아요. 하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수출도 이제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지만 수출보다는 내수 정책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야지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제 대안은 세계적인 보호 무역이 강화되고 공급망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자립 경제가 되지 않으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립 경제가 되려면은 외국 자본과 민간 자본, 개발이 주도하는 이런 경제는 이제 불평등을 심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통제가 필요하고요.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됩니다. 국가 역할을 강화해서 사회 공공성을 보장해야지 불평등이 완화되고 전 국민에게 이제 혜택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이걸 이제 자본을 맡기면 안 되고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말은 자유경제라고 시장경제라고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국가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국가가 개입해서 뭐 보조금도 주고 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야지 사회 공공성이 보장될 수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사회복지, 뭐 사회안전망 이런 게 이제 다 포함되는 거죠. 하지만 윤석열은 정반대로 하반기에 역동경기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민간 기업의 활력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간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즉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개입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부자와 기업들을 위해서는 개입을 하고 있어요. 서민들을 위해서는 방치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물가 폭등, 소상공인 파산,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의한 경기 부양, 부자 감세, 복지 축소 이런 게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국은 결국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내수 소비가 줄어서 하락하고 있어요. 2분기 때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고 3분기 때도 0.1%, 4분기도 뭐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돼서 2024년 경제 성장률이 원래 2.5%를 예상했는데 2.2%로 하향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도 1.9%로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향한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의존성, 이 민간 의존성을 탈피해서 국가 주도로 가고 주요 산업을 자립화하고 내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일자리와 세수와 지역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지역에 지금 인구 소멸, 뭐 공장도 없어지고 대학도 없어지고 근데 이제 공장 하나만 유치해도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량과 에너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그리고 부품 소재 장비, 기술 등에서 지금 보호무역 시대에는 자립을 못하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너무나 수출병, 수입병에 걸려가지고 요소수 하나 자립을 못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다가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건 다 자립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세와 재정의 재분배 정책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로 해서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원은 부자들에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과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회 공공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영화나 민간 위탁을 중단하고 어, 국가가 개입해서 노동자와 자영업자 고용과 소득을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진보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사회 서비스의 공용화, 무상화, 즉 교육, 의료, 주택, 돌봄, 에너지, 통신들을 국가 개입으로 이걸 이제 민영화시키고 뭐 외국 자본한테 넘기거나 그러지 말고 국가 책임으로 무상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을 실시해야지 이게 이제 사회 공공성이고 불평등 완화할 수 있고 또 이제 세계적인 보호무역 속에서 국가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